그래서 로비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로비가 합법이라는 건 뭐냐면 로비는 뭐야? 국회를 상대하잖아. 국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로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에게 유리하게 하게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얘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로비 합법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한국을 위해서 하는 로비스트야 이렇게. 옛날에 박동선이 왜 문제가 됐냐면 한국을 위한 로비스트라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서 일을 했어.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최근에 매년에 수지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수지킴이라는 사람은 이 여성인데 미국 여성 CIA에 근무하고 백악관에도 근무한 한국계 외교안보 전문가인데 이 수지킴이 그 국정원 애들하고 만나면서 고급 음식점에서 먹고 고급 백을 선물 받고 이게 다 미국 FBI가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그래서 기소를 당했어요. 기소당했는데 간첩으로 하긴 뭐하니까 그 등록하지 않은 로비 활동, 그죠? 로비스트는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불법 로비스트로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로비스트가 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비를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로비스트, 이게 바로 이제 에이펙이라고 그래. 에이펙, 그냥 우리 쉽게 가로 에이펙. 이 단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최강의 로비스트 단체라는 거죠. $100가 30만 명이면 대체 얼마야 돈이? 좀 엄청난 돈이 나오죠. 그리고 전 지역구마다 다 사무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하원 정원이 435명, 그래서 거기 모든 선거구에 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그 낙선 리스트 이렇게 하듯이 애들도 그런 낙선 리스트, 낙선시킬 사람, 당선시킬 사람 이런 거를 매번 선거 때마다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 인사들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이 사람들한테 장애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너 왜 전에 그런 말을 써? 이렇게 따지면 말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죠. 이런 사람도 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 편으로 드는 걸로 말을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연방의장에 연준에 당선된 사람이 워시? 네, 워시고 이 쿠팡, 그죠? 쿠팡의 사회이사라는 거 아니에요? 사회이사고. 그럼 얼마나? 100억이라나? 얼마나 미국 쿠팡의 모 회사의 주식까지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쿠팡도 바로 미국의 그 백악관과 이 미국 국회에 들락달락하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를 등록시켜놨어요. 로비스트. 언론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 $100억 썼다네요. 로비 금액으로 $100억. $100억. 로비스트가 제일 재밌고 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젊은 여성이에요. 젊은 여성. 요번에 수지킴 말고 옛날 수지킴도 있어. 80년대 무기 밀매상 수지킴도 있었는데 이렇게 수지킴. 조영필의 부인이 있죠. 죽은 사람. 무슨 대학교 총재 여성. 그래도 그 여자도 로비스트예요. 이 젊은 여성. 이 젊은 여성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 좋잖아요. 말도 잘하고 아주 교양 있고 이런 여성들이 제일 인기가 많죠. 물론 남성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은 여성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 로비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전직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로비스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에서 평가로는 쿠팡이 그 로비에서 이긴 거 아니냐. 대통령, 부통령, 국회까지 다 나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런 로비스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 이민단체들이 바로 이 로비단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규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양수 동지가 읽기 어렵나 보다. 그러면 일단은 아주 좀 이따 있고 저기 뭐야 윤정욱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둘째. 시정리에 따르면 네. 외국이나 그 국가기관은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능통하고 인종 집단들과 연계해 있는 미국인으로서 변호사, 전직 연방 공무원, 광고회사, 자문회사 등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외국의 로비가 느는 것은 오늘날 의사결정이 전쟁보다는 협상에 의하는데 약소국들은 외교협상에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외국 정부와 외국인은 1938년 외국 대리인 등록법과 1995년 로비 공개법에 따라 고용한 로비스트를 등록해야 한다. 이때 외국의 로비 단체는 로비스트로서 자국 출신의 미국인을 선호한다. 미국에서 로비스트를 비밀리에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나 2차 대전 이후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는 20여 건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으로 외국 대리인은 법무부에 매년 2,500명에서 3,000여 명씩 새로 등록하고 있으며 최대 35,00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전직 상원의원 51명, 전직 하원의원 265명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남아공은 인종차별 문제로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되었던 시기, 미국 국내에서만 16개의 로비 회사를 고용하였다. 일본은 125명의 전직 관리를 고용했으며 캐나다는 주로 어떤 인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회의 캐나다 이익을 다루는 부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 이와 같이 아예 국가가, 그렇죠? 심지어 아예 국가가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등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최대 얼마만이죠? 35,000명. 와, 엄청나네. 그죠? 35,000명이 각각의 국가나 다른 어떤 단체를 위해서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각종 의원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비스트는 그 국가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정 국가, 그죠? 외국을 위해서도 하지만 또 어떤 기업을 위해서도 하고 종교를 위해서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로비스트라는 제도를 하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이민국가잖아요. 이민국가이다 보니까 그 모국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의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론화한 거죠. 합법화시킨 거죠. 왜냐면 비밀리에 생기면 이게 간첩이 되잖아요. 간첩. 그래서 이 로비스트와 간첩은 아예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대리법이 1938년 아주 일찍 생겼죠. 2차 대전 시작할 무렵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비스트에 등록 안 하고 했다가 잘못하면 이 간첩으로 이 처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간첩죄, 로비스트와 관련돼서 자, 우리는 미국 간첩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미국 간첩. 옛날에 한 10년 전에 최고의 미국 간첩이 있었어요. 영암모자 사장.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영암모자 회장인데 어릴 때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미군에 니네 뛰어서 미군과 그 관계를 맺고 이제 키워준 거죠. 그래서 모자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이 영암모자 이 회장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옛날에 인천방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천방송. 인천방송을 이 사람이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경쟁자가 누구였냐면은 경쟁자가 CBS 기독교 방송.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폭로전 했는데 이 CBS 지금 노컷이 CBS 계열 아니에요? 노컷뉴스가 CBS 계열일 거예요. 폭로전을 했는데 이 영암모자 사장 간첩 지금 제가 이름 찾아볼게요. 잠깐만 있어봐요. 이제 고유명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생각이 안 나. 영암모자 사장, 영암모자 회장. 백성학. 백성학. 유명한 미국 간첩이에요. 이게 했는데 이게 어떤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부통령, 그죠? 미국의 부통령이 그 최고 그 윗대가리, 미국의 부통령이 뭐 사령관이고 이 부통령 산하에 한국의 비밀 간첩 조직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사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영암모자 이 백성학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얘 백성학이가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당시 미국 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이 백성학이가 보고서를 이 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서 내용도 다 밝혀졌어요. 영암모자 미디어 오늘 제가 뉴스 보고 있는데 2006년이네. 영암모자 백성회장 미 정보당국의 국내 정세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다 나온 얘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백성학 영암모자 경인방송 대표이사 결국 가져갔네. 경인방송.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다 보고문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반기문이 그 유엔 사무총장에 내정이 됐는데 발표하기도 전이야. 외무부 장관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발표도 안 됐어. 근데 백성학이 반기문 외무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당신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는데 나보고 당신에 대해서 미국에서 부통령이 모른다고 하니까 당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터뷰에서 알아가지고 그 미국 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지금 만나자고 한밤중에 전화 걸어서 만나준 반기문도 미친놈이죠. 그놈도 미국 간첩이지. 그래가지고 한남당 그 외무부 장관 공관까지 가요, 밤에. 그래서 정말 거기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미국 부통령한테 보냅니다. 미국 간첩이에요. 자, 미국 간첩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처벌 불가. 왜냐면은 형법에 간첩죄에 뭐라고 했냐면 적국을 위하여. 동맹 간첩은 처벌이 불가능해. 동맹의 간첩. 적국해야 돼, 적국. 미국은 적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간첩죄라면 우리 처벌 못해. 일본도 적국이 아니죠. 못해. 그러니까 뭐 적국이라는 건 이제 북한은 당연히 적국일 것 같고 중국? 베트남? 모르겠네. 공산국가? 쿠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맹 간첩은 처벌 못하는데 미국은 동맹 간첩을 처벌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간첩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로버트 김이에요. 그죠? 로버트 김.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 관련 정보를 제공한 걸로 해서 얼마 받았더라? 별것도 아닌데 9년인가 받았어요. 내가 한 말은 미국은 동맹 간첩을 엄격하게 처벌해요. 동맹 간첩을 갖다가 아주 엄벌해. 우리는 미국 간첩 처벌 못하는데 미국은 동맹 간첩을 엄벌한다. 엄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민자들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자기 모국을 위해서 간첩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이민자들이 미국의 이 군대라든지 의회라든지 백악관에 가가지고 CIA에 가가지고 모국에 관한
이 정책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국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간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게 간첩을 갖다가 엄격하게 처벌해요. 그래서 이러한 로비스트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이제 합법화 시키는 거는 바로 이런 간첩이죠. 간첩 차례를 막고 간첩질을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걸리면은 이 엄벌에 처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모국의 체제 전환, 모국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의견, 받도록 할게요. 의견이나 질문. 그럼 이창률 얘기했나? 안 하신 분. 아무나 상관없어요. 질문이나 의견. 이건 뭐 그냥 국제 정치학이 나는데 네. 러다이트 그렇지, 러다이트. 오늘 아까 제가 잠깐 찐빵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로또를 같이 운영하는데 이제 로또의 내부적으로 아직 얼마나 확정된 건 아닌지 몰라도 이제는 가게가 아니라 인터넷 속으로 한마디로 계속 막 그런 형태를 다르게 운영을 한다라는 거지. 아까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휴대폰으로 안 팔았는데 휴대폰으로도 산대.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가게들이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어떤 현대정치에서 자동화 로봇 반대하는 것처럼. 네. 그거 보면서 참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씩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작가가 싶은. 여러분 러다이트 운동은 다 알죠. 미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가니까 노동자들이 야 기계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는구나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을 한 게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죠. 로봇 현차에 현차에 로봇을 아틀라스죠? 아틀라스를 투입한다니까 현차 노조가 반대한 거 아니에요? 반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차 노조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반대하는 거냐, 현대판 러다이트냐, 이렇게 비판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도 뭐, 현차 노조가 아틀라스 로봇을 반대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로봇을 사용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잖아요. 노동자들 일자리에 영향이 있잖아요. 일자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 노사 합의로 해야 되고 단체 협약에 다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사 합의, 단체 협약. 그 단체 협약이나 노사 합의가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가져올 수 있는 아틀라스 로봇을 배치하는 거에 반대한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측에서는 경영 조건이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노조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예요. 당연히 일자리와 관련됐으니까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노사 협의에 따라야 되겠죠. 협의 없이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차가 러다이트 운동이나 로봇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그건 먼저 얘기해요. 이번에 코렐 네트워크스 이번에 협력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제 뭐 서재일 지부장 같은 경우 부지부장이 그걸 다시 읽는 건 유튜브에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였냐면은 여러 사안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어떤 중노위 노동위원회 어떤 중재안을 받아들여라던가 기재부지침 폐지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을 썼는데 또 하나 뭐였냐면은 거기가 약간 코레일의 어떤 그거를 네트워크스는 일을 좀 맡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3조 2교대, 4조 2교대로 전환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코레일 철도노조 같은 경우에는 4조 2교대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스는 3조 2교대를 하면서 사실 많이 이제 그런 차별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사고나 산재 같은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무리한 상황이 오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그건 안 된다고 못 받고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산재도 막아지고 사고도 막아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훨씬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데 또 철도노조는 하는데 왜 코로나 데스크소스는 왜 안 되지?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걔들은 사람을 뽑는 걸 되게 싫어한다. 철도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철도 글자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되게 영문들도 좀 없잖아요. 지하철도 보면 자동화 서비스 되면서 이게 진짜 사람을 그렇게 안 뽑으면 젊은 사람들은 또 취업난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국에 노조들가 싫어서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나 모든 거에 어떤 로봇이든지 아니면 어디서 보면 로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운행되는 게 전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않나. 그래.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이 되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기계가 문제라고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 영화 많이 봤죠, 여러분. 인구의 10%만 필요하잖아요. 인구의 10%만 필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죠? 다 자동화되니까. 자동화해서 생산을 하면 뭐해? 인구의 10%만 직장 다니고 나머지 90%는 실업자면은 물건을 생산해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아무리 만들어도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죠. 소비가 없단 말이에요, 소비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기본소득을 하겠죠. 일 안 하더라도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은 세상은 그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은 미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봤을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곳에서 살고 나머지 90%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비참하게 사는 미래의 사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사람은 필요는 없는데, 생산할 때는 필요 없는데 소비할 때는 필요하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소비할 만큼만 돈을 주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죠. 기술 발전을 이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기술이나 로봇을 10명 10%만의 사람이 일을 해서 나머지 90%까지 그죠? 잘 먹고 잘 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과 로봇을 현차나 삼성 같은 일부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 발전에 있어서 문제는 기술이나 로봇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나 이 로봇을 누가 소유하냐의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막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노동조합이 기술이나 로봇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술 로봇의 이런 과학적인 혜택을 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 독점 자본가가 소유하지 못하고 만인에 의한, 그죠? 만인을 위한 기술과 로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거는 사회주의를 해서 기술과 로봇을 사회가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일하지는 않든 간에 나눠 가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세금 정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얘들은 분명히 세금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가져갈 거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자, 기본소득을 하자. 이 주장은 나는 이거는 자본주의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무나 중도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나 급진적인 쪽에서는 니네는 어차피 세금 많이 때려서 기본소득 해가지고 사람들 돈 나눠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10% 새끼들은 최상층 놈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련된 놈들은 연봉 3억씩 받으면서 귀족 같은 생활하고 나머지 90%는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개 같은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그게 아니죠. 그죠? 그걸 다 해서 전부 다 연봉 1억짜리처럼 해서 그 돈을 나눠주면 90%가 다 잘 살 수 있지. 10%에 잘 살고
90%의 거지 같은 삶,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소유 관계, 그죠? 이 소유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자본은 세금 때리는 것도 반대하고 기본소득 하는 것도 반대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안 가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잠깐 박근혜 동지 딴 사람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딴 사람 혹시 딴 사람 더 하실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좀 이게 뭐 관련 없는 건데, 예. 아까 이제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스트를 등록하게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는데, 예. 우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세력화를 해서 뭐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예를 만약에 이제 노동자 계급, 뭐 정규직이든 부정규직이든 노동자 계급들이 이제 그 국회 진출해가지고 이제 세력화를 하던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박사님도 저기 정치위원장이 좀 해보신 것 같은데, 민주노총에서 우리나라 뭐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참 안 되는 좀 여러 가지 뭐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우리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 참 오래된 얘기잖아요. 민주노총 강령에도 있는데. 왜 안 되냐? 그거 안 되는 거는 그 소수 정당 노동자 정치 세력화 노동자들이 그 부족해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두세 명씩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를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노동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막는 제도가 엄청나게 강력한 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1등만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당제 그 비례대표도 하지도 않잖아. 비례대표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뭉치면 어때요? 다 국가보안법을 해서 노동자 정당 국가보안법으로 통합진보당 물론 노동자 정당이 어쨌든 이 사회주의나 이런 걸 내세우면 국가보안법으로 다 그 탄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1월 29일 날에 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났죠. 3% 저지선. 헌재에서 만말이 너무나 양당 체제가 거대 양당이 너무 해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3% 저지선 이거를 해체를 하라는 거지. 만약에 정말 공정한 선거 제도가 된다면 봐봐요. 노동정당 당연히 나와요. 옛날 민주노동당이 13%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공정한 선거 제도면 의석이 300석이니까 13%면 얼마야? 39석이야, 39석. 의석이 39석이라고. 선거제도가 공정하면 그러니까 무슨 물론 이제 분열이 되고 뭐 이런 한계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부수적인 거고 결정적으로 노동자 정당이 안 나오는 거는 자본가한테 유리한 그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한 선거제도 하면 2028년부터 당장 그 노동자 정치 세력화 당장 가능합니다. 2028년부터. 물론 이제 어려운 조건이라면 더 단결을 해서 돌파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려운 조건에 돌파하는 거고 공정하다면 당장 나오죠. 지난번에 노동당하고 정의당하고 녹색당하고 해서 얼마 나왔지? 2.6% 나왔나? 얼마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다 그 300명 중에 하게 되면은 2점 몇 %면은 그 얼마야? 8명, 9명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공정한 선거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예. 박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그 계급의식 이런 거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 아직도 살아있죠. 딴 나라 비하면은. 일본 파업했다는 말 들으셨어요? 일본에서 무슨 지하철이 멈추고 일본 도쿄 시내버스가 멈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없잖아. 우리는 최근에도 서울 시내버스 파업해서 승리했잖아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은 좀 부족하지만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노동운동, 이거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민주노총이 100점은 아니지만 7, 80점 나름대로 하고 있죠. 자, 혹시 이창일 동지나 양수 동지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박건영 동지 아까 못한 거 한 1, 2분만 얘기해보세요. 약간 노조총합의 일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뽑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여러 가지 그 한국 일반인을 봤을 때 되게 그거에 깊이 생각해 봤는데 발전 노조든지 철도 노조든지 계속 나누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뽑지 않는 게 결국에는 이게 노조에 싫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행태가 계속 오래 지속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 네. 노조 노조가 싫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자동화하고 사람이 필요 없대지만은 특히 이제 조합원, 노조원 상대로 해가지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